중국에는 한국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중국은 떠나고 싶고 그래서 한국으로 몰려오는 중국인들 그 숫자는 역대 최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하듯 한국을 공부하고 예절을 다시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조금 애매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린샤오이라고 해요. 중국 남부에 있는 큰 도시에서 자랐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 사업을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가족의 대화 주제가 늘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여행지나 명절 선물 같은 실용적인 이야기였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고 요즘 우리 가족의 대화는 늘 한국 이야기로 시작해요. 한국 뉴스, 한국 환율, 한국 부동산,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게다가 한국어까지요. 아버지는 요즘 자꾸만 한국은 진짜 신기한 나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어머니는 VPN을 통해 유튜브에 접속하고 거기서 한국 요리 영상을 보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곤 하죠. 파오차이 말고 진짜 한국식 김치를 가지고 요리하는 음식이에요. 완전히 다른 음식이고 정부에서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좀 이제는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은 완전 골수 친한파 사상을 가졌어요. 중국 인구 중 상당수가 중국이 좋다고 말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걸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요. 한국을 소국이라 칭하고 아래로 내려보는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더 잘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1년 전만 해도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한국인들의 삶은 어렵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도 사람들은 그걸 믿었지만 이제는 틱톡을 통해서 한국 소식을 들려오는 중국인들의 영상이 주목받고 알고 보니 한국은 이렇더라 하면서 올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게는 1억 회, 적게는 수백만 회씩 나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이 얼만큼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걸 눈치채기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미 한국 관련 영상들을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부각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아 당연히 한국이 더 좋은 나라인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더 심각하게는 우리는 한국으로 완벽한 이주를 꿈꾸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정말 힘드니까요. 한국이 부러운 이유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중국 부동산 대신 한국 부동산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곧 신뢰였어요. 돈을 모으면 가장 먼저 집을 사고 집을 사고 나면 두 번째 집을 사는 게 당연했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은 건설사 주식을 모으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예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헝다, 비구이 위안, 완커 이 세 회사는 중국을 대표하던 건설회사였고 아버지는 이 회사들 중 두 곳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TV 뉴스에선 문제 없다. 정상화될 거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상 부도라는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오래되지 않았죠. 정부가 믿어달라고 했던 말, 나중에 돌아보면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뉴스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계속해서 앱을 새로 고침하면서 주가 차트를 보는데 빨간색 그래프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걸 봤어요.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웠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웃들도 친구 부모님들도 중국의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도 팔지도 않아요. 시장엔 거래가 멈췄고 공사 현장은 기계 소리 없이 멈춰 있어요. 중국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신도시는 대부분 실패했고 흉물놀로 남아 있어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 예전처럼은 못 돌아간다는 거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고민하게 됐어요. 이 나라에 계속 올인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부모님은 한국은 다르지 않겠니?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를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한국으로 향했죠. 한국도 부동산 침체가 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2021년을 고점으로 조금씩 하락했고 한국 뉴스에서도 최고점 대비 50% 하락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보였어요. 처음엔 조금 걱정도 됐어요. 혹시 한국도 중국처럼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깊이 조사해보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중국처럼 80%, 90% 폭락했다는 식의 참사는 없었어요. 전문가들 말로는 2021년에 기록된 최고가는 사실상 한두 건의 거래였고 그걸 기준으로 50% 하락했다고 말하는 건 과장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2021년에 최고점에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죠. 근데 이런 식이었어요. 3,000세대 가까운 아파트에서
한 건이나 두 건 거래가 찍혀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말하는 최고점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거품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최고점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전체 비중의 70%가 넘는데 한국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 거죠. 그 3,000세대 아파트 중 한두 세대만 최고점에 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도 한국은 난리인데 중국은 오죽하겠나요? 실제 한국의 경제 전체를 흔들 수준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은 2024년에도 역대급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죠. 한국 언론들도 그런 것은 작게 이야기하고 자극적인 뉴스 기사만 내보내는 걸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언론 수준은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중국보다는 훨씬 탄탄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부동산 하락은 경기 순환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적인 긴축 사이클 속에서 일시적인 조정이었을 뿐이지 않느냐며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죠. 충격도 공포도 불신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같은 하락인데도 분위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중국은 정부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사람들은 정보를 믿지 않고 시장에는 공포만 가득했는데 한국은 그 반대였어요. 그게 저희 가족에게는 한국이 가장 큰 신뢰의 이유가 되었던 거죠. 부모님은 말했어요. 한국은 최소한 우리한테 거짓말은 안 하잖아.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며 일본은 올랐는데 한국은 안 올랐다며 왜 한국을 쳐다보는 거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 대안은 일본이 아니겠냐며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사실 처음에 한국만큼 일본도 고민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겐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의 대표였으니까요.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뉴스에서는 일본에 외국 자금이 몰린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고 일본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는 식의 보도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일본의 주가 상승은 국민소득이나 산업의 성장 덕분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GDP는 1990년대 이후 거의 정체 상태고 물가도 안 오르다시피 하고 내수도 완전히 둔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일본은 안전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했지만 더 깊이 조사하다 보니 일본 시장은 거대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핵심은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과 엔저 유도였어요.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 자산을 외국인이 사도록 유도했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대출을 일으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면서 위험 분산용으로 일본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일본 자산은 실제 가치보다 거품이 낀 상태였고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 자본에 의해 부풀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히 투기였다는 거예요. 다시 일본의 자동차들이 한국을 따라잡았다거나 일본의 조선 기술이 부활했다거나 심지어 일본이 반도체를 다시 제조하기 시작했다는 그 어떤 소식조차 없이 그냥 똑같은 상태인데 일본은 주가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거품인 거예요. 미국처럼 엄청 큰 나라도 거품이 쌓이면 터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버티림조차 없는 나라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그저 문화적인 호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믿고 싶어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는 거품 없이 탄탄했고 사회는 투명하고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정부의 말에 신뢰가 느껴졌어요. 그건 저희처럼 거짓에 지친 사람들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유튜브로 한국 뉴스 방송을 보고 어머니는 한국어 자막이 있는 드라마를 고집해요. 저는 온라인 한국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말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한 발짝씩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적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살아가며 그 문화와 질서와 가치관 안에서 우리 가족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이건 우리 가족의 작은 희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그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루하루 견딜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그런 나라예요.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해 못할 일은 아닐 거예요. 거품 없는 시장, 솔직한 뉴스, 과장하지 않는 전문가들, 그런 정보들이 분명 우리에게 신뢰를 줬죠. 이미 우리는 한국에 어떻게 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지금 부모님은 제주도 땅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중국인들이 흔히 투자하는 단순 부동산 보유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작은 숙박업소를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이에요. 관광지 주변에 소형 부지나 한옥 형태의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한국식 정취를 살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분명 수익도 나고 한국 내 경제활동도 가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익이 나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며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살아간다면 장기 체류 자격을 얻는데도 유리하다는 조언도 있었어요. 엄마는 요즘 숙박업 관련 정부 규정, 보건안전 수칙 같은 걸 꼼꼼히 읽고 있어요. 아빠는 매일 한국어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있고 저는 한국의 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가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먼저 한국에 정착한 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조언도 들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중국인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대요.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자극적인 뉴스들 때문에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런 인식의 벽을 넘어야 할까 하며 말이죠. 중국에서도 느끼기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탁해지는 건 사실인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한국에 가면 그런 시선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한국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단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좋은 이웃, 좋은 시민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예절, 말투, 거리에서의 행동 방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천천히 배워가고 있어요. 마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에티켓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저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진짜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려면 그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하루하루의 행동으로 한국적인 삶의 태도를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죠. 우선 쓰레기는 절대 무단 투기하지 않아요. 분리수거 방법까지 정확히 익히고 종량제 봉투 사용 규칙도 지켜야 하죠. 게다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해요. 깨끗한 거리는 모두의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에 살려면 그 정도 품격은 있어야 하죠. 또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시설도 소중히 대하고 있어요. 사용할 때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을 나서요.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습관들이 사회를 정직하고 단정하게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그전에는 공용물품이라면 막 사용하고 뒷사람이 사용할 걸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놔뒀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실천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는 식당이나 뷔페에서도 품위를 지켜요. 무료 반찬이 나와도 그건 호의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남기지 않으려고 필요한 만큼만 덜고 음식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요. 한국 음식 문화에서 어디를 가나 공짜 반찬이 있다는 건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없고 필요한 만큼 먹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바로 사회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신호등도 철저히 지켜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무단횡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가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될 거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한국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아주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호등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신호표시죠. 중국에선 그런 게 조금 안 지켜지고 사실 무시되는 도시들도 많은데 그런 걸 연습하려고 해요. 물론 교통흐름상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난리를 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신호를 어기고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켜보려고 해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도 이제는 사라지고 그냥 신호를 위반해야 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신호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동시에 우린 왜 한국처럼 안 될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한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정직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신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아직 한국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라를 존중하는 방식만큼은 이미 진짜 시민처럼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고 믿어요. 아주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우리보다 작은 나라, 경제 규모도 인구도 크지 않은 그저 빠르게 성장한 이웃나라 정도로만 봤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조사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해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성숙한 사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볍게 얕잡아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이 크니까 우리가 대국이니까 마치 한국은 배울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온 게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정말로 느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배워야 할
존경받아 마땅한 스승 같은 나라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스승에게 조용히 정중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한국에 가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가 연습한 게 효과가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다 예의범절이 없다는 그 편견도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씩 지워보려고 해요.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